황금빛 낮과 별빛 가득한 밤이 끝없이 이어지는 세상 위에 오늘도 번쩍 태양이 떠올랐어요.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하다고 우울해하지 마세요. 진짜 멋지고 굉장한 나날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으니까요. 100년 전부터 당신의 친구였던 레베카 드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은 소설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은이는 케이트 더글라스 위긴, 옮긴 사람은 박상은, 펴낸 곳은 엔드입니다. 책의 표지 그림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어떤 소녀가 떠오르지 않나요? 캐나다에 빨간 머리 앤이 있다면 미국에는 레베카가 있었습니다. 나의 친구 레베카는 빨간 머리 앤보다 5년 먼저 출판된 책인데요. 앤보다 먼저 세상에 나왔지만 레베카를 아는 독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1903년에 출간된 소설 나의 친구 레베카는 5년 후인 1908년에 발표된 루시모드 몽고메리의 대표작 빨간 머리 앤과 놀랍도록 닮았습니다. 이야기의 구조나 주인공의 처한 상황, 그리고 등장인물의 모습 등이 그런데요. 빨간 머리에 주근깨가 많고 예쁘지 않은 고아소녀 앤이 무뚝뚝한 매슈와 마릴라 남매에게 입양이 되었다면, 까만 머리에 까무잡잡하고 눈이 맑은 소녀 레베카는 표현이 서툴고 고지식한 미란다와 제인 이모에게 맡겨집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인물의 모습이나 결정적인 순간 도움을 주는 후견인의 등장, 그리고 용기를 불어넣는 친구와 꿋꿋하게 살아가는 이웃의 모습 등에서 앤과 레베카를 견주며 읽는다면 더욱 흥미로울 것입니다. 이 책은 정여울 작가님이 추천하신 책인데요. 추천사를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놀라운 소녀 덕분에 나는 내 안에 홀로 웅크린 슬픈 내면 아이와 비로소 화해할 수 있었다. 나의 사랑스러운 꼬마 아가씨 레베카.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닮은 이 외로운 소녀 레베카. 당신이 문득 혼자라고 느껴질 때, 불안과 슬픔으로 잠 못 이룰 때, 나는 내 안에 내면 아이를 꼭 닮은 레베카의 흥미진진하고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소리내어 읽어드리고 싶다. 외로운 소녀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이 찬란한 어우러짐의 이야기를. 그럼 지금부터 10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우리에게 온 놀랍고도 찬란한 소녀의 이야기, 바로 나의 친구 레베카를 만날 차례입니다. 낭독은 처음부터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리버보러에 온 요정. 우리는 칠형제랍니다. 낡은 역마차가 메이플 우드에서 리버보러로 가는 흙길을 덜커덕거리며 달렸다. 5월 중순이지만 한여름처럼 더운 날이었다. 제리마이어 콥은 말에게 최대한 호의를 베풀면서도 자신이 우편물을 배달하는 중임을 잊지 않았다. 넘어야 할 언덕이 많았다. 그는 고삐를 느슨하게 쥔 채 등을 뒤로 기대고 한쪽 다리를 흙바지 위에 올려놓았다. 태가 있는 낡은 펠트 모자를 눈 언저리까지 덮어쓰고서 왼쪽 볼에 씹는 담배를 밀어놓고 우물거렸다. 마차 안에는 승객이 한 명 있었다. 검은 머리에 다망색 옥양목 드레스를 입은 아이였다. 그 아이는 너무 마른 데다 풀을 잔뜩 먹인 옷을 입고 있어서 가죽 쿠션 위를 이리저리 미끄러졌다. 면장갑을 낀 손을 양옆으로 뻗어 균형을 유지하려 했었지만 마차 바퀴가 움푹 파인 곳을 지나거나 갑자기 돌부리에 걸릴 때마다
자기 의지에 반하여 위로 솟구쳐 올랐다가 떨어져 내리기를 반복했다. 그럴 때마다 아이는 우스꽝스럽게 생긴 작은 밀짚 모자를 바로 쓰고 자그마한 분홍색 양산을 주어 단단히 세워놓았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주된 의무이기라도 한 것처럼. 그리고 도로 사정이 허락할 때마다 작은 구슬 지갑을 들여다보고 그 안의 내용물이 사라지거나 줄어들지 않았음을 확인하고는 크게 안도했다. 콥은 이런 사정에 대해서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할 일은 승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지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는 어린 승객의 존재 자체를 잊고 있었다. 그날 아침 그가 메이플우드 우체국을 출발하려고 할 때 한 여자가 마차에서 내리더니 그에게 다가왔다. 그러고는 이 역마차가 리버버러에 가는지 그가 콥인지 물었다. 콥이 그렇다고 하자 그녀는 기대에 차서 답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에게 고갯짓을 했고 아이는 조금이라도 늦을세라 그녀를 향해 달려왔다. 아이는 10살이나 11살쯤 돼 보였지만 나이에 비해 체구가 작아 보였다. 아이 엄마가 아이를 역마차에 태우고 짐꾸러미와 라일락 꽃다발을 옆에 놓아주었다. 그녀는 역마차 뒤쪽에 낡은 모직 트렁크를 붙들어 매는 것을 본 후 마침내 주의 깊게 은화를 세서 값을 치렀다. 이 아이를 리버버러에 있는 저희 언니들에게 데려다 주세요. 미란다와 제인 소여 자매를 아시나요? 벽돌집에 사는. 다행히 콥은 그들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잘 됐네요. 이 아이를 그 집에 데려다 주세요. 미란다와 제인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부디 아이를 잘 지켜봐 주세요. 안녕, 레베카. 장난치지 말고 얌전히 앉아있거라. 이모 댁에 도착했을 때 단정해 보이도록 말이야. 아저씨 귀찮게 하지 말고. 보시다시피 아이가 좀 들떠 있어요. 우리는 어제 템퍼런스에서 차를 타고 와서 사촌 집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오늘 아침에 마차를 타고 12km를 달려 여기까지 왔답니다. 안녕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전에 여행을 안 해본 것도 아닌데요 뭐. 여자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고는 콥에게 설명했다. 이 아이가 전에 웨어햄에서 하루를 보내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여행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건 여행이었어요, 엄마. 농장을 떠났고 도시락 바구니를 챙겼고 마차도 탔고 증기차도 탔으니까요. 게다가 잠옷까지 가져갔잖아요. 아이가 열띤 어조로 고집스럽게 말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듣겠구나. 아이 엄마가 아이의 말을 중단시킨 뒤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전에 엄마가 말했지? 잠옷이나 스타킹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큰 소리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특히 주변에 남자들이 있을 때는 말이야. 알았어요, 엄마. 안 그럴게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때 콥이 헛기침을 하며 고삐로 말의 옆구리를 쳤고 말들은 침착하게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잠옷을 챙겨갈 땐 이제 역마차는 꽤 앞으로 나아가 있어서 레베카는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말을 마쳐야 했다. 잠옷을 챙겨갈 땐 그게 바로 여행이라는 거예요. 높은 음조에 실려온 그 듣기 민망한 단어가 랜들 부인의 귓전을 자극했다. 랜들 부인은 역마차가 멀어져 가는 것을 지켜본 뒤 가게 앞 벤치에 놓아둔 짐꾸러미를 들고 말을 메어둔 말뚝 앞으로 다가갔다. 마차에 올라 말머리를 집으로 향할 때 그녀는 잠시 일어서서 손으로 햇빛을 가린 채 멀리 흐릿하게 보이는 먼지 구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미란다 언니가 할 일이 많겠구나.
하지만 레베카를 위해서는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이 모든 게 30분 전의 일이었다. 햇빛과 더위와 흙더미와 대도시인 밀타운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콥은 레베카를 잘 지켜보겠다는 약속을 완전히 잊고 말았다. 갑자기 마차 바퀴의 덜커덕거리는 소리와 마구의 삐걱거리는 소리 너머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콥은 처음에는 귀뚜라미나 두꺼비 또는 새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소리의 진원지를 파악하고 고개를 돌리자 안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창밖으로 몸을 내민 자그마한 형체가 보였다. 길게 따내린 검은 머리가 마차의 움직임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렸다. 아이는 한 손에는 모자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자그마한 양산으로 마부의 등을 찔러보려고 헛되이 예쓰는 중이었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이가 소리쳤다. 콥이 마차를 세웠다. 아저씨 옆자리에 앉아 가려면 돈을 더 내야 하나요? 여기는 너무 미끄럽고 또 마차 안이 너무 넓어서 자꾸 이리저리 흔들려요. 그리고 창문이 너무 작아서 바깥이 잘 보이지 않아요. 마차 뒤에 메어놓은 트렁크가 떨어지지 않았나 보려다 목이 부러질 뻔했어요. 그 트렁크는 엄마가 매우 아끼는 것이거든요. 콥은 아이의 말,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불평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익살스럽게 말했다. 원한다면 그렇게 하렴. 내 옆에 앉는다고 요금을 더 받지는 않는단다. 그는 아이를 앞좌석에 앉힌 뒤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레베카는 드레스의 엉덩이 부분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앉은 뒤 양산을 자신과 마부 사이에 놓고 드레스 자락으로 덮었다. 그러고는 모자를 눌러쓰고 흰 면장갑을 깬 후 명랑하게 말했다. 이러니까 훨씬 낫군요. 진짜로 여행하는 것 같아요. 아까는 마치 닭장에 갇힌 암탉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이렇게 오래오래 여행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막 출발했으니까 2시간 조금 넘게 걸릴 게다. 콥이 상냥하게 말했다. 아이가 한숨을 내쉬었다. 겨우 2시간이요? 그럼 1시 반쯤 도착하겠군요. 그때쯤 엄마는 사촌인 앤 이모네 집에 도착하셨을 거고 저희 집에서는 점심을 먹고 한나 언니가 설거지를 마쳤을 거예요. 저는 도시락을 싸왔어요. 점심을 거른 채로 벽돌집에 도착해서 미란다 이모가 제 점심 식사부터 챙기도록 한다면 좋지 않은 시작이 될 거라고 엄마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날이 덥네요. 그래, 정말 덥구나. 양산을 쓰지 그러니. 아이는 드레스 자락을 양산 위로 더 길게 늘어뜨리며 말했다. 안 돼요. 저는 해가 쨍한 날에는 절대 양산을 쓰지 않아요. 분홍색은 쉽게 바래거든요. 구름 낀 일요일에 교회 갈 때만 써요. 갑자기 구름 사이로 해가 고개를 내밀면 양산을 가리느라 애를 먹지요. 이건 제게 가장 소중한 물건이에요. 하지만 정말 조심히 다뤄와야 해요. 그 순간 제리마이어 콥의 느리게 작동하는 머릿속에 차츰 그런 생각이 스며들었다. 그의 옆에 앉아있는 새는 그가 날마다 역마차를 몰며 보아온 새들과는 완전히 다른 깃털을 가진 새라는 그런 생각이. 그는 채찍을 제자리에 두고 다리를 흙바지에서 걷어들이고 모자를 뒤로 젖히고 담배를 뱉어낸 뒤 처음으로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아이다운 호기심을 간직한 진지한 눈빛이 그의 시선을 맞받았다. 다망색 옥양목 드레스는 낡았지만 깨끗하고 풀이 잔뜩 먹여져 있었다. 러플 위로 솟은 아이의 가느다란 목은 짙은 갈색이었고 머리는 허리까지 굵직하게 따내린 검은 머리칼을 지탱하기에는 너무 작아 보였다. 아이는 특이하게 생긴 작은 밀짚 모자를 쓰고 있었다. 아마도 최신 유행하는 어린이용 모자이거나
아니면 아주 오래된 모자를 수선한 것이리라. 다망색 리본을 꼬아 테두리를 두른 그 모자에는 검은색과 주황색의 고슴도치 가시로 만든 장식이 달려 있었는데 이 장식이 귀 위로 늘어져 묘한 인상을 주었다. 아이의 얼굴은 혈색이 없고 윤곽이 뚜렷했다. 얼굴 생김새는 여느 아이들과 비슷할 터였다. 비록 아이의 눈에 사로잡혀 코나 이마, 턱까지 보지는 못했지만 레베카의 눈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성경 구절을 떠올리게 했다. 섬세한 눈썹 밑으로 두 개의 별처럼 반짝이는 눈에는 열정과 호기심이 가득했다. 차분한 응시는 아름다우면서도 신비로웠고 사물에 보이는 부분을 지나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레베카의 눈은 설명할 길이 없었다. 템퍼런스의 교사와 목사는 설명하려다 실패했고 여름의 빨간 헛강과 버려진 물방앗간과 다리를 스케치하러 온 젊은 화가는 풍경을 포기하고 아이의 얼굴을 그리는데 몰두했다. 작고 평범한 외모에 반짝이는 눈동자를 지닌 아이의 얼굴을, 아이의 놀라운 잠재력과 통찰력이 엿보이는 그 눈동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치지도 않고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했다. 콥은 이런 식으로 길게 설명을 늘어놓지는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아내에게 아이가 쳐다볼 때마다 마음이 녹는다고 간결하게 말했을 뿐이다. 콥과 시선을 교환하고 그의 얼굴을 익힌 레베카가 말했다. 이 양산은 화가인 미스 로스에게서 받은 거예요. 두 겹으로 된 분홍색 러플과 흰색 꼭지와 손잡이를 보셨어요? 그건 상아예요. 손잡이에는 금이 갔어요. 교회에서 제가 보지 않는 새에 페니가 빨고 물어뜯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어요. 그 후로는 전과 같은 마음으로 페니를 대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페니는 네 동생이니? 동생 중 한 명이에요. 형제가 몇인데? 7명이요. 7 형제에 관한 시가 있어요. 어린 하녀가 재빨리 대답했네. 오, 주인님, 우리는 7형제랍니다. 학교에서 이 시를 낭송했더니 아이들이 마구 웃어댔어요. 한나 언니가 맞이고 제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은 존이고 그 다음은 제니, 그 다음은 마크, 그 다음은 페니, 그 다음은 미라예요. 대가족이로구나.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엄청난 대가족이지요. 모두 그렇게 말해요. 예상치 못한 솔직하고 어른스러운 대답에 콥은 그렇구나 하고 말한 뒤 왼쪽 볼 안에 담배를 조금 더 집어넣었다. 아이들은 사랑스럽지만 성가시기도 해요.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고요. 한나 언니와 저는 밤에 아기들을 잠자리에 눕히고 아침에 깨우는 일만 하면서 여러 해를 보냈어요. 하지만 그것도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가 자라서 저당금을 갚으면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다 끝났다고? 네가 집을 떠나와서 아기를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니? 아니요. 더 이상 가족이 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고 엄마는 늘 약속을 지키니까요. 미라 밑으로는 아무도 태어나지 않았고 미라는 3살이에요. 그 애는 아빠가 돌아가신 날 태어났어요. 미란다 이모는 제가 아니라 한나 언니를 원했지만 엄마에게는 한나 언니가 없으면 안 돼요. 한나 언니가 저보다 집안일을 더 잘하거든요. 어젯밤에 엄마한테 내가 없는 동안 아기가 늘어나면 다시 나를 불러달라고 말했어요. 아기를 돌보는 데에는 한나 언니와 저 둘 다 필요하거든요. 엄마는 요리와 농장 일을 하니까요. 농장에서 사는구나. 농장이 어디쯤 있지? 아까 마차를 탄 곳에서 가깝니? 가깝냐고요? 수천 킬로미터는 떨어져 있을걸요? 우리는 템퍼런스에서 차를 타고 왔는데
앤 이모 댁까지 오는데 한참 걸렸어요. 앤 이모 댁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에 마차를 타고 역참이 있는 메이플우드까지 온 거예요. 우리 농장에서 가까운 곳은 없어요. 하지만 농장에서 2km만 가면 템퍼런스에 학교와 교회가 있지요. 여기 앉아 있으니까 마치 교회의 첨탑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첨탑에 올라간 남자아이를 아는데 그 아이 말로는 사람들과 소들이 파리만하게 보인대요. 아직 사람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소들을 보니 조금 실망스럽네요. 생각했던 것만큼 작게 보이지 않아서요. 남자아이들은 늘 멋지고 근사한 것을 하는데 여자아이들은 시시한 것밖에 할 수 없어요. 높이 올라갈 수도 없고 멀리 갈 수도 없고 밤늦게까지 밖에서 놀 수도 없고 빨리 달릴 수도 없고요. 콥은 손등으로 입을 닦으며 숨을 헐떡였다. 마치 숨 돌릴 틈도 없이 이 산봉우리에서 저 산봉우리로 끌려다닌 느낌이었다. 그가 말했다. 너희 농장이 어디쯤에 있는지 짐작이 안 가는구나. 템퍼런스에 가본 적도 있고 그 근처에 산 적도 있지만 말이야. 네 성이 뭐지? 랜들이요. 어머니 이름은 오릴리어 랜들이에요. 우리 형제들 이름은 한나 루시 랜들, 레베카 로에나 랜들, 존 헬리팩스 랜들, 제니 린드 랜들, 마르키스 랜들, 페니 에슬러 랜들, 미란다 랜들이고요. 우리 이름의 절반은 엄마가 짓고 절반은 아빠가 지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짝수로 태어나지 않아서 두 분은 막내인 미라의 이름을 지을 때 리버버러에 사는 미란다 이모의 이름을 따서 짓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셨대요. 이모가 뭔가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이제 우리는 막내를 그냥 미라라고 불러요. 우리 이름은 다 누군가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한나는 창가에서 구두 깁는 한나라는 시에 나오는 이름이고요. 제 이름은 아이반호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이에요. 존 헬리팩스는 책에 나오는 신사의 이름이고 마크는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빠의 쌍둥이 형제 마르케스 드 라파에트 삼촌의 이름을 딴 거예요. 우리는 그 애를 마르키스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마크라고 불러요. 제니는 가수의 이름을 딴 거고 페니는 아름다운 무용수의 이름을 딴 거예요. 하지만 엄마 말로는 둘 다 아이들과 안 어울리는 이름이래요. 제니는 음치이고 페니는 다리가 뻣뻣하거든요. 엄마는 그 아이들을 중간 이름 없이 제인과 프랜시스라고 부르고 싶지만 그러면 아빠한테 불공평한 일이 될 거래요. 엄마는 늘 우리가 아빠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많은 시련을 겪었고 그런 불운을 겪지만 않았어도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라고요. 우리 가족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전부인 것 같네요. 레베카가 진지하게 말을 맺었다. 그 정도면 충분해. 너희 어머니가 아이들 이름을 계속 지어야 했다면 고를 만한 이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거야. 너는 정말 기억력이 좋구나.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데 문제가 없겠어. 그럴 거예요. 문제는 학교에 갈 때 신발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신고 있는 구두는 새로 산 건데 이걸로 6달은 버텨야 해요. 엄마는 늘 신발을 아껴 신으라고 하세요. 신발을 아껴 신으려면 맨발로 다니는 수밖에 없지만 리버버러에서 그렇게 했다간 미란다 이모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될 거예요. 미란다 이모네 집에서 살게 되면 곧바로 학교에 갈 거고 2년 뒤에는 웨어햄에 있는 학교에 다니게 될 거예요. 그건 제게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엄마가 그러셨어요. 졸업한 후에는 미스 로스 같은 화가가 되고 싶어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엄마는 제가 교사가 되기를 바라시지만요. 너희 농장이 홉스 농장은 아니지? 아니에요. 그냥 랜들 농장이에요. 적어도 엄마는 그렇게 불러요. 저는 써니브룩 농장이라고 부르고요.
써니 부르기든 랜들이든 농장의 위치를 안다면 어떻게 부르든 상관은 없을 것 같구나. 콥의 이 말에 레베카가 나무라듯 강렬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랜들 농장이라고 부르면 아저씨는 그 농장의 이름이 연상되세요? 아니. 콥이 불편한 마음으로 대답했다. 그럼 이제 제가 써니브룩, 햇빛이 비치는 시내라는 뜻입니다. 써니브룩 농장이라고 부르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콥은 물에서 건져 올려서 모래 위에서 팔딱거리는 물고기가 된 기분이었다. 대답을 피할 수는 없었다. 레베카의 눈이 서치라이트처럼 그를 환히 비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콥은 소심하게 대답했다. 근처에 개울이 있을 것 같구나. 레베카는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크게 낙담한 것 같지는 않았다. 꽤 괜찮은 대답이네요. 틀린 건 아니지만 정답도 아니에요. 근처에 개울이 있는데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개울은 아니에요. 개울 양옆으로 어린 나무와 아기 덤불이 줄지어 서 있고 바닥에는 흰 모래와 반짝이는 조약돌이 깔려 있어요. 조금이라도 해가 비치는 날이면 개울물이 햇빛에 반사되어 하루 종일 반짝거리지요. 그런데 시장하지 않으세요? 역마차를 놓칠까봐 아침을 걸렀더니 배가 고프네요. 그럼 도시락을 먹으렴. 나는 밀타운에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는단다. 밀타운에 도착하면 거기서 파이와 커피를 들지. 저도 밀타운에 가보고 싶어요. 그것은 웨어햄보다 클 것 같아요. 어쩌면 파리만큼 크지 않을까요? 미스 로스가 파리에 대해 말해 주었어요. 제게 준 분홍 양상과 구슬 지갑을 파리에서 샀대요. 이렇게 똑딱이를 비틀면 지갑이 열려요. 지갑 안에 20센트가 들어있어요. 3달간 우표와 종이, 잉크를 사는 데 쓸 돈이에요. 엄마는 미란다 이모가 저를 먹이고 입히고 학교에 보내주면서 우표와 종이까지 사주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라고 했어요. 콥이 별것 아니라는 듯이 말했다. 파리는 그리 대단치 않단다. 메인주에서 가장 따분한 곳이지. 거기에 여러 번 가봤다. 다시 한번 레베카는 콥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무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재빨리 비난의 시선을 던졌다가 걷어들였다.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이고 배를 타고 가야 해요. 지리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프랑스인들은 유쾌하고 예의 바르고 춤과 라이트 와인을 좋아한다고 쓰여 있어요. 선생님께 라이트 와인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새로운 종류의 사이다나 진저팝 같은 청량 음료일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눈을 감는 것만으로도 파리를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어요. 아름다운 숙녀들이 분홍 양상과 구슬 지갑을 들고 춤을 추어요. 멋진 신사들은 예의 바르게 춤을 추며 진저팝을 마시고요. 하지만 아저씨는 날마다 눈을 크게 뜨고 밀타운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세요. 레베카의 말에는 동경이 가득했다. 콥은 세상의 모든 도시를 다녀봤으나 별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같은 분위기를 풍기며 이렇게 말했다. 밀타운도 그리 대단치 않단다. 이제 내가 브라운신의 집문 앞에 신문을 던지는 것을 보렴. 피용. 신문이 정확히 목표 지점에 떨어졌다. 레베카가 감격해서 외쳤다. 정말 멋진데요. 마크가 서커스에서 본 단도 던지는 사람 같아요. 문 앞에 매트가 놓인 집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어서 그 모든 집에 신문을 던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콥은 얼굴을 환히 빛내며 겸손하게 말했다. 나도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니란다. 미란다 이모가 허락하면 여름에 역마차에 손님이 별로 없을 때 너를 밀타운에 데려다 주마. 새로 산 구두에서부터 밀짚 모자와 따내린 검은 머리칼에 이르기까지
레베카의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일었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콥의 무릎을 누르면서 기쁨과 놀라움에 목이 맨 소리로 말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밀타운을 보게 되다니. 마치 동화 속에 친절한 요정 할머니가 나와서 소원을 들어주는 듯한 느낌이에요. 신데렐라나 노란 난쟁이, 개구리 왕자, 금발의 미녀를 읽어보셨어요? 콥은 잠깐 생각한 뒤 대답했다. 아니, 그런 책들은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구나. 어디서 그렇게 많은 책을 읽었니? 저는 책을 정말 많이 읽어요. 아빠의 책과 미스 로스의 책, 학교 선생님의 책과 주일학교 도서실에 있는 책을 다 읽었어요. 점등부와 스코틀랜드의 주장들, 아이반호, 레드클리프의 상속자, 의사의 아내 코라, 데이비드 코퍼필드, 치커리의 황금,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바르샤바의 다데오, 철로 역정,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은 책을 읽었어요. 아저씨는 어떤 책들을 읽으셨어요? 그런 책들은 못 읽어봤다. 하지만 젊었을 때는 나도 책을 제법 많이 읽었지. 요즘은 영감과 주간 아르고스, 메인주의 농업인 같은 잡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읽는단다. 또다시 강이 보이는구나. 여기가 마지막 언덕이야. 언덕 꼭대기에 오르면 멀리 리버버러의 굴뚝들이 보일 게다. 그리 멀지 않아. 우리 집은 벽돌집에서 800m쯤 떨어진 곳에 있지. 레베카는 몸을 움직이면서 무릎 위에 손을 신경질적으로 휘저었다. 그러고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두렵지 않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거의 다 왔다니 조금 두려운 것 같아요. 콥이 물었다. 다시 돌아가고 싶니? 레베카는 용감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다부지게 말했다. 저는 돌아가지 않아요. 두렵긴 해도 그렇다고 달아나면 부끄러울 거예요. 미란다 이모 댁에 가는 건 마치 어둠 속의 지하실에 가는 것과도 같아요. 계단 밑에 괴물이나 거인이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한나 언니에게 말한 것처럼 요정이나 개구리 왕자를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모네 동네에도 웨어햄에 있는 것 같은 중심가가 있나요? 글쎄, 거기도 중심가라면 중심가라고 할 수 있겠지. 너희 이모댁 정면에 있는 거리 말이야. 하지만 거기엔 가게도 없고 방앗간도 없단다. 마차도 말 한 피리 끄는 마차가 대부분이라 쌍두마차를 보기는 힘들지. 뭔가 활발한 기운을 느끼려면 강을 건너 우리 동네로 와야 해. 레베카가 한숨을 내쉬었다. 아쉽네요.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분홍 양산을 쓰고 두 필의 준마가 끄는 마차에 앉아 진짜 중심가를 달리면 정말 멋질 텐데요. 마치 퍼레이드를 하던 그 아름다운 아가씨 같을 거예요. 작년 여름에 템퍼런스에 서커스 다녀왔는데 아침에 퍼레이드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오후에 있을 서커스 공연을 보러 갈 형편이 안 돼서 엄마는 우리를 데리고 퍼레이드를 보러 갔어요. 아름다운 말들과 우리 안의 동물들, 말을 탄 광대들이 지나가고 마지막으로 두 필의 조랑말이 끄는 붉은색과 금색이 칠해진 자그마한 마차가 지나갔는데 그 안에는 스팽글이 잔뜩 달린 세틴 드레스를 입은 뱀 조련사가 벨벳 쿠션 위에 앉아 있었어요.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숨이 멎을 듯하고 등허리에 전율이 일 만큼 아름다운 아가씨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저씨는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을 만나본 적 없으세요? 그 순간 콥은 그날 아침에 다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능숙하게 핵심을 피해갔다. 최대한 멋진 모습으로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 것도 나쁠 게 없겠지. 나는 채찍을 내려놓고 똑바로 앉아서 마차를 빠르게 몰고 너는 무릎에 꽃다발을 올려놓고 그 자그마한 분홍 양산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럼 마을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볼 거다.
순간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지만 그 빛은 금방 사라져버렸다. 엄마가 저를 마차 안에 앉힌 것을 깜빡했어요. 어쩌면 엄마는 제가 미란다 이모 댁에 도착할 때 마차 안에 있기를 바라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말에서 펄쩍 뛰어내릴 때처럼 치마가 위로 올라갈 일도 없을 테고 숙녀답게 문을 열고 내려올 수 있으니까요. 제가 자리를 바꿀 수 있도록 잠깐 마차를 멈춰 주시겠어요? 마부는 말을 멈춰 세웠다. 그는 흥분한 어린 소녀를 안아내린 뒤 마차 문을 열어주고는 라일락 꽃다발과 분홍 양산을 아이 옆에 놓아주었다. 콥이 말했다. 즐거운 여행이었다. 우리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된 것 같구나. 그렇지 않니? 밀타운에 가기로 한 약속 잊지 마라. 아이가 열정적으로 외쳤다. 절대 안 잊어요. 아저씨도 잊으시면 안 돼요. 안 잊는다. 맹세하마. 콥은 엄숙하게 말한 뒤 다시 마부석에 올랐다. 역마차가 초록빛 단풍나무가 늘어서 있는 거리를 달려 내려갈 때쯤 창밖을 내다본 사람들은 다망색 옥양목 드레스를 입고 한 손에는 커다란 꽃다발을, 다른 손에는 분홍 양산을 그려쥐고 있는 자그마한 갈색 요정을 보았다. 시력이 좋은 사람이라면 역마차가 벽돌집 옆마당에 들어섰을 때 걷잡을 수 없이 뛰는 가슴 위로 세차게 오르내리는 다망색 옥양목 드레스의 앞자락과 홍조가 떠올랐다 사라졌다 하는 창백한 두 뺨과 눈물을 머금은 반짝이는 검은 눈동자를 보았을 것이다. 레베카의 여행이 끝났다. 퍼킨스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소연의 딸들 집 앞에 역마차가 도착했어요. 템퍼런스에 사는 조카가 온 게 틀림없어요. 미란다와 제인이 오릴리어에게 편지를 써서 맏딸인 한나를 보내달라고 했지만 오릴리어는 언니들만 괜찮다면 레베카를 보내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레베카가 오게 된 거죠. 우리 엠마 제인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것 같아요. 하지만 미란다와 제인이 저 아이를 석 달이나 데리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 아이는 인디언처럼 까무잡잡하네요. 까무잡잡하고 활동적으로 보여요. 랜들 집안 사람 중에 기숙학교에서 음악과 외국어를 가르치는 스페인 여자와 결혼한 사람이 있대요. 로렌조의 피부색이 어두운 것은 당신도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저 아이도 그렇네요. 스페인 여자와 결혼한 게 아주 오래전 일이고 그 스페인 여자가 점잖은 사람이었다면 스페인 혈통이라고 해서 문제될 건 없겠죠.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